한국의 살인사건 109번째 사건입니다. 아마 들어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네. 네. 뭐 워낙 결국 해야 되겠죠, 이거. 네. 그죠? 아마 의문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이 사건은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건이요, 해결될 때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러면? 걸렸던 사건입니다. 진범이 밝혀지는데 20년 가까이라. 네. 그 20년 세월 동안 또 유족들이 겪었던 아픔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1997년 4월 3일에 발생했었던 사건입니다. 97년이니까 아유 오래됐죠. IMF 막 터질 무렵 그 즈음에요. 네. 97년 서울 이태원에 있는 그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학생이었던 조중필 군이에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조중필 군이 칼에 찔려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사건요, 한번 아까 정확하게 이제 네. 길게 가면 97년 4월 3일 날 22시경입니다. 밤 10시죠. 네. 용산구 이태원 소재에 있는 땡땡 햄버거 가게 화장실입니다. 이때 이 조중필 학생과 그다음에 이제 여자친구가 같이 이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여자친구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데스크에 있었고, 이제 조중필 씨는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구에 찔려서 사망했던 겁니다. 아마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중필 학생이 소변이 급했대요. 그래서 그 인근을 찾다가 이제 그 햄버거 가게로 들어가서, 그럼 여자친구는 주문을 하고 있고, 이 조중필 학생은 급하게 가방도 맨 채예요. 급해서. 앉았으면 가방 풀어놓고 화장실 가잖아요. 여유 있으면 가방 이제 매는 건 같습니다. 매고 그냥 그 상태로 뛰어들어가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22살이에요. 조중필 학생이. 네.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뒤이어서 바로 들어온 놈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름 지금 얘기하고 갈게요. 아서 패터슨. 네. 그다음에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한국인. 네. 이제 아서 패터슨도 그렇죠 아마. 얘들은 이제 그 두 사람이 화장실로 바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 조중필 군이 화장실 들어가고 뒤이어서 걔들이 바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없이. 네. 차라리 그때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자꾸 들고 아쉽기도 한데요. 얘네들은 그때 왜 거기를 그럼 갔냐. 그날 당일날 얘들은 이태원에 있는 한 건물 4층 술집에서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대요. 네. 남녀 한 20명 정도가 이거 혼혈 아이들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그 미군인. 네. 여기 대체적으로 다 그런 네. 보통 비슷한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한쪽 부모가 이제 그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일날 그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말이야 17, 18 먹은 것들이 술집에서 술 처먹고 파티한 거예요. 남녀가 20명이. 그리고 그중에 이제 배가 고픈 에드워드리하고 아스 패터슨이 또 딴 애들도 몇 명 더 내려와서 서너 명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버거 가게 내려온 거예요. 햄버거 먹으려고. 내려와서 딴 애들 앉아있는데 조중필 군이 급하게 화장실 뛰어들어가고 그 뒤이어서 들어간 게 아서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리인 거예요. 네. 예. 여기서 먼저 들어갔던 건 에드워드 리고요. 예. 그 다음 따라 들어갔던 게 아서 패터슨입니다. 네. 미국 국적의 이제 혼혈인인데 이제 한국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당시에 아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17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에드워드 건 리예요. 한국 이름이 건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건 리. 네. 예, 얘는 18인데 근데 둘 다 7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때문에 아서 패터슨은 17이고 네, 만 나이는 에드워드 리는 이제 18이 된 거예요. 사실은 동갑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들은 나중에 이제 그 조중필 군이 발견이 됐잖아요. 이제 칼에 찔려서 그랬을 때 용의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용의자로 지목되죠. 네,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나눈 대화가 나중에 또 화제가 됐었는데 예, 예. 범행 직전에 그 아서 패터슨이 그 잭나이프를 갖고 다녔대요. 예, 예. 그러면서 햄버거를 이렇게 잭나이프로 자르면서 칼을 주제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먼저 온 겁니다. 이놈들이 저 에드워드나 아서 패터슨 얘들이 먼저 그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 잔뜩 먹고 배고프니까 버거집에 와서 먼저 앉아가지고 햄버거 시켜서 대화하면서 아서 패터슨이 잭나이프를 꺼내가지고 햄버거를 자르면서 아주 자랑을 한 거예요, 칼을. 그때 에드워드리가 너 사람 찌를 용기 있어 그거 갖고 네. 폼 잡지 말고 너 엄마 그걸로 사람 찌를 용기 있어 이런 대화가 오갔던 거예요. 그게 한참 대화가 될 때 조준필 군은 화장실을 뛰어들어간 거고 네. 뒤이어서 이것들이 들어가고 사람 찌를 용기 운운한 게 작용한 거예요. 사실 수사가 진행이 이제 네. 됐었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사실 그 범행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중필 군이 이제 사망한 채 발견이 되고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들이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는데요. 사실 원래도 뭐 지목이 돼서 그랬지만 사건 다음 날 제보가 왔대요. 예. 익명의 제보가 왔는데 그때 CID라고 하죠.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그 군부대 내 한미 그 중요 사건을 그러니까 육군 범죄 수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커맨드. 그래서 CID에 제가 근무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교수님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그 한미 연합사령부 CID에서 제가 3년 미군들하고 합동수사본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 CID 쪽이 이제 강력 사건 같은 거는 CID로 가요. 그다음에 지금 경미한 사건 수사는 MPI라고 그래요. 헌병 MP잖아요. MPI 인베스티게이션을 넣어가지고 MPI가 하고 중요 사건은 CID가 해요. 그래서 여기 이 경우는 저 사람 죽인 범죄잖아요. 네. 이 육군 범죄수사국으로 CID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 한국 경찰로 온 게 아니라 이건 누가 보냈는지 뻔하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 같이 있었던 맞습니다. 무리겠죠. 그 중에 있는 아이들이 얘들이 살인사건 났다는 거 나중에 들었죠. 에드워드리하고 아서 패터슨이 피범벅을 하고 나왔던 거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CID에다가 미군 소속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CID에다가 제보를 해준 거예요. 이때 익명의 제보는 어떻게 왔냐면 예. 범인은 아서 패터슨이다. 맞아요. 아서 패터슨은 평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고 또 흉기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날도 제크나이프 꺼내가지고 햄버거 자르면서 자랑 엄청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보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때 아서 패터슨이 그 햄버거 자르면서 칼 자랑하고 막 꺼덕거릴 때 그걸 막 옆에서 이른바 펌프질한 놈이 에드워드리예요. 맞아요. 너 이 새끼야 그거만 갖고 있어? 뭐 너 사람 찌를 수 있어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정필군 들어가는데 그냥 뛰어들어가갖고 아서 패터슨 이 새끼가 에드워드리 보는 데서 그냥 막 칼질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라가 터지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하여튼 같이 있던 애들이 제보한 건 명백합니다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수사 진행되겠죠 당연히. 네, 아서 패터슨의 용의자로 지목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예. 이때 같이 잘 어울려 다녔던 에드워드 리도 같이 연루됐어요. 그날 둘이 화장실 둘이 갔잖아요. 네. 둘이 피 묻혀갖고 나왔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 예. 출장 다녀온 아버지가 아서 패터슨이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에드워드 리가 맨날 아서하고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왠지 내 아들도 연루됐을 것 같으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는데 이제 분명히 아들이 연루된 걸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이제 CID에다가 내 아들도 연루돼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보는 CID로 아서 패터슨하고 에드워드리가 같이 갔어요. 네. 같이 들어갔는데 아서 패터슨이 죽였다는 건 명백히 집었어요. 에드워드리도 따라 들어갔다는 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D에서는 일단은 아서 패터슨이 주범이니까 걔 쪽으로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4월 6일 날 미국 출장을 다녀온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네. 미군이에요. 네. 아버지가 뉴스를 봤어요. 네. 뉴스를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거든. 아서 패터슨 나오고 그러니까 아들 불러요. 너 당일날 너 그 현장에 같이 있었지. 조목조목 물어봐갖고 연루됐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내가 아빠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지. 에드워드리가 아빠 나는 죽이진 않았어요. 네. 나 망본 건 맞아요. 네. 또 펌프질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죽은 건 아니고 아서 패터슨이 칼로 찔러서 죽인 거 맞습니다 하고 얘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갖고 4월 8일 날 자수를 내버린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이래야 참작 사유가 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5일 만에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CID에서 두 사람 한꺼번에 데려다 놓고 조사하는 거죠. 두 명을 미리 조사했던 게 4월 4일인데 그때도 조사는 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에드워드리가 그때는 말 안 했었던 거고 네. 서로 책임 떠밀기 바빴었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정황을 다 얘기했고 자수하면서 예. 이제 실제로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대동하게 된 건 5일 뒤였습니다. 네. 이때 CID만 수사를 한 건 아니고요. 당연하죠. 네, 한국 경찰도 같이 합동 제가 수사를 말씀드린 했습니다. 게 그거 유니프로파일러 그거야? 그 CID의 한국 내 네. 형사 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CID로 사건 우리나라의 그 CID 그 합동수사본부에는 한국 경찰이 파견 나가 있어요. 저도 거기 파견 나가 있었어요. 3년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CID로 제보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CID 요원들이 그걸 받고 한국 경찰도 같이 있으니까 합동 수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 CID 파견 나간 이 형사 입장에서 또 자기네 경찰서 형사과 원래 소속에다가 또 연락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합동 수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예. 그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게 아마 김낙권 형사 1팀장님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제 본서로 아마 CID 형사가 연락을 해주니까 형사 1팀에서 맡았던 것 같아요. 이거 그 사건을. 용산서죠? 용산서입니다. 그래서 김낙권 형사가 형사 1팀장인데 이제 맡은 거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합동 수사가 개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서 패터슨 용의자로 아예 진짜 유력한 네. 용의자로 선정을 하고 아예 그럼요.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서 패터슨이 일단은 온몸이 다 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산혈 경동맥을 잘려가지고 왼쪽 찔려서 경동, 네. 사망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피가 엄청나게 분산됐을 거예요. 뻗어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아서 패터슨은 온몸에 피범벅이었고 사실 에드워드 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아니었어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서 패터슨이었을 거고 또 그 아서 패터슨의 손에 마크가 있어요. 예. 근데 갱단 마크. 네, 뭐냐면 왼손에 점 4개가 있대요. 네. 이게 그 조직원 그 노르텔 14 네. 캘리포니아를 근거지로 하는 갱단이 있는데 네. 그 갱단의 이름이 노르테 그 40. 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요. 알파벳 14번째 숫자가 N이래요. 네. N하고 그다음에 로마자 X하고 이렇게 4 하는 거. 그게 이들의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 이제 노르테 14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갱단에. 근데 아서 패터슨은 부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깽단 아니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지가 새겼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 노르테 14가 하는 범행 수법은 정보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흉내는 낼 수 있죠. 네. 그 흉내가 뭐냐면 매드도깅. 그게 뭐냐면 매드도깅. 이게 뭐냐면 상대가 화가 나도록 계속 빤히 노려보는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꼬려보는 거 이렇게. 그러고 상대가 화를 내면 그거를 구실을 삼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걸고 싸움한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흉기로 난자하는. 그러니까 미친 개 행동이죠. 매드도깅. 네. 이게 이제 노르테 그 14의 어떤 그 범행 수법 같은 건데 근데 이 사건 뭐 나중에 뭐 설명하고 미리 얘기해야 되겠네.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미국 경찰한테 협조하고 노르테 14 그 구성원이었느냐 조직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거 우리 경찰 수사기관에서 물어봤거든요. CIA 통해서. 네. 근데 그 지역에 그 경찰이 이 아서 패터슨 얼굴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조직원 맞는 거예요, 이놈이. 네. 사실 이 매드도깅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이게 옛날에 교수님 왜 남부에서 노예들 탈출할 때 그 노예들을 잡기 위해서 로트와일러라는 개를
네. 엄청 싸나운 개가 로트와일러예요. 네, 개를 풀어놨대요. 근데 이 로트와일러라는 애들이 자기가 치명상을 입기 전까지는 절대 공격을 멈추질 않는데요. 물고 안 놓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입마개 하고 산책해야 되는 개 중에 로트와일러가 들어가요. 그게 네. 일본이 일본. 거기서 이 매드도깅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흉기로 난자하는 게 매드도깅이에요. 네. 끝장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살해 방법 자체가 그 노르테 14 그 이 살해 수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이 노르테 14들이 원래는 그 붉은 두건하고 붉은색 옷 입고 LA하고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깽단인데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상대방을 계속 공격 대상을 정하면 째려보면서 이들이 반응을 보일 때 확 가서 같이 제압하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CID에서는 그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아서 패터슨은 옷에 온몸이 그 피투성이었다. 네. 존 에드워드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묻어서 그냥 그대로 입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네. 근데 아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그 칼 갖다 어디서 버려버렸고 네. 어디다 버렸냐면 부대 안에 있는 그 물 내려가는 배수구 쪽에다 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은 태워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놈이 그 CID 입장에서 볼 때는 100% 아서 패터슨이 주범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CID라든지 합동 수사했던 경찰에서는 아서 패터슨이 사람 죽인 거고 에드워드리는 뭐 망을 받거나 공범일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의견을 받은 검찰이죠. 검사입니다. 이 박재호 검사예요. 박재호 지금 변호사 하시니까. 그 당시 담당 검사가 박재호인데 이 박재호 검사가요. 난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 부검 결과하고 네. 아마 부검 결과를 맹신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검 결과는 실수한 겁니다. 부검 결과하고 그다음에 걔네들 친구들의 증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에드워드리를 살인자로 기소를 해요. 검사가. 네. 이제 그 두 가지 항목 있죠. 그거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는요, 그 법의학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키아 체격입니다. 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가 어떻게 됐냐면 목 주위가 되게 많아요. 가슴이 2군데, 목이 7군데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난 상처예요. 근데 조중필 군이 176이에요, 키가? 170. 6. 네, 176이고요. 패터슨은 173. 네. 그 다음에 에드워드리는 180이에요. 네, 근데 105kg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중필의 상처가 위에서 아래로 꽂힌 형태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조중필이 176이니까 조중필보다 큰 사람이 찔러야 맞다고 본 거예요. 정말 이거는 상식 지금 판단해 보면 상식 이하의 판단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아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62kg 정도라서 되게 마른 체형이었고요. 네. 이제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 105kg. 되게 큰 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찔린 자국을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꽂았으니까 176을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 있는 사람은 180인 에드워드리가 맞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압도 한 105kg 덩치 되니까 제압이 쉬웠다. 네. 이렇게 본 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거 정말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네, 이거 나중에 저희가 반박 자료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겉함에서는요, 에드워드 리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패터슨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꽂은 거는 조중필보다 큰 사람이라 맞으니까 에드워드.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했더니 에드워드리는 거짓. 아서 패터슨은 진실이 나오니까 에드워드리. 요 두 가지 가지고 경찰에서는 아서 패터슨이 맞다. 흉기 버리고 옷도 불태웠다. 피범벅하고 댕겼다. 이런 얘기 한 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다 무시하고 검사가 뭐 수사의 최종 책임자니까 CID하고 경찰에서 합동수사에서 올라온 결과 다 무시해버리고 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에드워드리를 범인으로 기소해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다가 에드워드 리가 사실은 마약에 대한 전과가 있었어요. 네. 이것까지 같이 뭐 참고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 거탐 자료에 대해서 반박된 것들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에드워드와 아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거탐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거짓말 탐지기 우리가 여기서 방송도 한번 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면 환경 요건을 제대로 아주 정밀하게 맞춰야 돼요. 네. 그 전날 감기약을 먹었다, 맞습니다. 수면 부족을 느꼈다, 뭐 이런 거 등등까지 조사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그 수치를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요. 네. 포승줄을 포박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교수님 이게 포박한 상태에서 어떻게 거탐을 했지? 이렇게 수갑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대고 여기다 붙이고 했겠죠. 뭐. 이게 신체만 손가락도 대고 생리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긴장을 이거. 하게 되면요.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완 단계를 거치는데 포승줄을 한 상태에서 또 사실 에드워드 리가 그렇게 한국말에 익숙하진 않았는데 네. 통역을 요청을 했대요. 네. 근데 통역을 안 든다. 국적이 미국이고 그러면 혼혈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통역 붙여서 거짓말 탐지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묶은 상태에서 거탐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통역은 본인이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요구를 자꾸 했대요. 나 네, 통역 요구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딱 거절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으니까 얘는 그 상태에서 거짓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되게 잘한다네요. 되게 잘한대요, 걔는. 에드워드 리보다 훨씬 잘한대요. 훨씬 잘한대요. 근데 걔는 통역 구해줬어요. 영악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나 통역 안 붙여주면 안 한다고. 그래서 통역을 붙였대요. 통역 제공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환경 조건에서 이미 틀린 거예요. 왜 통역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아시죠, 교수님? 그렇군요. 통역이 하다 보면 이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어쨌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편인 거예요. 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개판되는 거죠. 네. 근데 에드워드 리는 묶은 상태에서 한국말도 못하는 애를 통역 없이 조사를 했고 아서 패터슨은 한국말이 유창한데도 불구하고 결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역 구해가지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역하는 시간 동안 머리 굴릴 수 있는 시간 넉넉히 줬고 네. 이거는 애초부터 거탐의 자격이 없어요. 네. 거탐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박재호 검사 같은 경우는 거탐 결과를 그냥 맹신해 버린 거죠. 맹신. 근데 그때 지금은 진짜 거탐이 좀 높아요.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지금은 이것도 하잖아요. 뇌파까지도 하고. 심리생리검사. 네. 그런데다가 지금 그때 당시에 97년은 사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오차 범위가 30%가 넘을 때예요.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고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그때 당시 그렇게 왜 맹신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은 최초로 만든 사람은 실행한 사람은 롬브로조예요. 아, 그래요, 교수님? 네, 1800년대 그 이탈리아의 범죄학자 롬브로조가 맥박하고 호흡으로 최초로 만들었어요. 좀 구닥다리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카고 거짓말 탐지기 연구소가 생기면서 현대판 그 거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롬브로조 하는데 교수님이랑 저랑은 너무 잘 아는데요. 롬브로조는 뭐 그러니까 범죄자를 유형화시키기. 두개골을 보고. 네, 유형화시키기 했는데 옛날에 사람 얼굴 보면서 골격 보면서 나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롬브로저는 뭐 광대뼈가 발달돼 있고 뭐 턱이 발달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범죄형이다. 그다음에 뭐 날씬하고 뭐 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범죄형을 나눴던. 범죄 생내설. 네. 범죄인 생내설. 그러니까 범죄자는 두개골 자체가 범죄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개골을 보면. 근데 그게 사형수들 해고를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 없어진 이론입니다. 사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연구했던 게 첫 번째 좀 획기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롬브로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탐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놀랐네요. 에드워드 리가 사실 그 범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잘 못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 검찰 측에서 적용한 게 뭐냐면 에드워드 리가 범행을 했기 때문에 범행 당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해리성 자괴가 적용됐다. 이게 박재호 검사가 한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세 가지를 댄 건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거죠. 키하고 체격. 네. 두 번째가 거탐 결과. 세 번째가 에드워드 리의 입장을 참 잘 대변했어요. 검사가. 범행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해리성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작용한 것 같다. 대단히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검사님이에요. 이 검사님이. 내가 지금 판단하면. 네. 그러면서 검사가 뭘 했냐면 칼로 사람을 찔러서 피를 보면은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 후에 범행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아주 주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범죄학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소를 강행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범죄학의 일반적인 상식입니까? 어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죠? 저는 전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거. 해리성 장애 같은 경우는요, 보통 자신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해리성 장애를 인정하는 이론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충격이라는 게 내가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피해자나 뭐 어떤 목격자, 너무 큰 사건의 목격자 같은 경우는 해리성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우리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부 기억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해리성 장애가 왔다라는 것들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이라고 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칼로 찔러서 피를 보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 범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범죄 심리학의 일반적인 그 상식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본인이 창조하신 말씀인지 이거는. 사실 해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범죄 심리학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왜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냐면 에드워드 리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어요. 제대로 말을 못했고 아서 패터슨 같은 경우는 뭐 칼 잡은 방법, 찌른 부위, 횟수 이런 거 뭐 몸에 난 자창 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어요. 에드워드가 이렇게 찔렀는데 이렇게 됐고 아주 얘는 상세하게 얘기했고 네. 에드워드리는 그거에 반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드워드리가 범인인데 이놈이 지가 한 행위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해리성 장애가 와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검사가. 네, 오히려 봤기 때문에 아서 패터슨은 그러니까요. 기억을 하는 거고 찔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에드워드는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가 뭐 수사의 최종 책임자니까 미군 그 합동수사본부 CID 의견, 한국 경찰의 의견은 묵살돼 버렸고 네. 검사가 이 세 가지 이유로 에드워드 리를 기소를 살인죄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드워드 리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징역 20년으로 가죠. 네, 1심에서는 무기였고요. 2심에서는 징역 20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죠? 네. 무기 받았으니까 1심에서 네. 무기 항소해서 항소심 가니까 깎아줬어요. 징역 20년을. 그럼 미성년자인 걸 네. 감안했을 거로 보여요. 20년으로 깎아줬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오케이 하면 끝나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증거 불충분. 네. 네. 증거 불충분으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해요. 근데 그렇다면 보충해서 다시 보내란 얘기잖아요. 근데 더 수사해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히 없으니까 징역 20년 니네들이 얘기한 거 이거 확정시켜 줄 수 없어. 증거를 좀 더 찾아봐. 증거 불충분이야. 그리고 파기환송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조금 더 수사했겠죠. 이제 고검 통해서. 근데 또 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드러난 거 이외에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할 수 없다. 무죄. 네. 무죄 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죄하니까 이제 검찰이 이런데 재상고했겠죠. 거기서도 대법원에서도 너 무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이제. 근데 이때 그러면 에드워드 리는 알겠다. 그거 얘기 뭐 살인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아서 패터슨은? 걔는 그 당시에 흉기 잭나이프가 걔 거라고 그랬죠. 네. 단순한 흉기 소지로 기소가 됐어요. 그때 에드워드 리는 살인죄로 기소하고 아서 패터슨은 흉기 소지죄로 기소해가지고 1년 주월인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것도 또 중간에 8.15 때 98년 8월 15일 날 8.15 특사 그 사면으로 바로 또 석방이 됩니다. 저는 근데 교수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요. 왜 이게 단순 흉기 소지만 됐죠? 이거는 범인 아니라는 거죠. 검사는. 아니 좀 더 조사를 했으면은 이게 찌르진 않았어도 공범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단순 흉기 소지로만 저는 이렇게
하여튼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재호 검사는 그 세 가지에 딱 꽂혀가지고 에드워드 리만 살인사건 범인으로 기소하면 대성공인 걸로 본 거고요. 아서 패터슨은 이제 부수적인 어떤 범죄자로 봐가지고 그냥 단순 흉기 소지로 해서 기소했는데 1년 6월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다시 똑같은 죄명으로는 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서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이상은 그 죄로 네. 그 죄명으로 더 이상은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해요.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드 리는 무죄로 나와버리고 네. 아서 패터슨은 단순 기소지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바로 나와버렸고 그 유가족이 그럼 도대체 범인은 둘 중에 한 놈인데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한 놈인데 한 놈이 무죄면 나머지 한 놈이 유죄잖아. 아서 패터슨이 유죄 아니야. 그러니까 유가족이 패터슨을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터슨을 고소한 사이 패터슨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패터슨을 고소를 했는데요. 그때 검찰 수사를 착수가 됐어요. 아니 고소하니까 이제 착수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출국 금지를 시켜놨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출국 금지를 하더라도 연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요.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검찰에서 살인범이라고 기소한 에드워드 리가 무죄가 났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인인데 아서 패터슨이 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서 패터슨은 가족이 고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또 다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자동으로. 네. 그런데 그거 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가족들이 급하게 아서 패터슨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고소한 상태에서 바로 수사 착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서 패터슨은 외국 국적자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대법원에 아직 그 에드워드 리 재판이 안 끝났으면 계속 출국 금지를 연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8월 23일까지로 1차 출국 금지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얘는 8.15 특사로 겨나왔잖아, 이 새끼가. 그리고 잠깐 있다가 검찰이 깜빡해버리고 3일 뒤에 8월 26일 날 출국 금지 연장을 하려고 딱 봤더니 8월 24일 날 나갔어요. 24일 날 하루 지났죠? 네, 알았던 거죠. 네, 하루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에드워드 리가 무죄가 나잖아요.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공범으로 추정되는 아서 패터슨은 계속 출국 못하게 막아놓고 있어야 돼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런데다가 대법원에서 일단 한번 증거불충분으로 지금 그럼요. 보내버렸던 상황이었죠. 파기환송까지 했으면 꼭 잡고 있었어야죠. 네. 관심이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8월 24일 날 이 아서 패터슨이 출국을 하고 나서 9월 30일 날 에드워드 리가 무죄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 나쁜 놈이 왜 나쁜 놈이냐면 8.15 특사로 나왔잖아요. 8.15 특사로 나왔죠. 네. 아마 바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오는 날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그날 미국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출국 금지가 8월 23일까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일 날 나왔어도 23일까지 걸렸으니까 8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서 패터슨은. 네.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가 23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알았던 거야. 내가 23일까지 출국 금지 기간이다. 그러면 23일 지나서 검찰에서 자동으로 연장 안 하면 난 잽싸게 도망가야지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나 달러 23일이 지났어. 자, 24일 날 되자마자 연장 들어오기 전에 8월 24일 날 미국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이게 아서 패터슨이. 이미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본인의 범죄 인정한 거예요. 바로 나간 거잖아요. 바로 도망간 거죠. 이게 풀리자마자 그 다음날 도망간 거니까. 이게 또 어떤 게 얘기가 됐었냐면 사실 에드워드 리는 그 후에 한국에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다 만들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아서 패터슨은 사실 미국으로 바로 도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기간에 있었잖아요. 아서 패터슨이 나올 때 서울 고검으로 바꾸돼 갖고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조사하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 같으면 아서 패터슨은 출국 금지를 잘 보고 있다가 8월 23일 날까지면 23일 날 바로 연장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 못 가게. 근데 그걸 까먹었어요, 검사가.
근데 교수님 왜 까먹은 거예요? 그 까먹은 이유는 뭐 본인 얘기는 이것도 난 믿을 수 없어요. 뭐 이제 나중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거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네. 검사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출국 금지를 담당하는 검찰청 이패계장이 단란주점 뇌물수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돼가지고 담당 검사가 경황이 없어서 그 사람 때문에 연장을 늦게 했대요. 아니 그리고 출국 금지를 담당하는 게 왜 검찰 직원입니까? 출국은 검사 도장 받아서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어찌됐건 네. 8월 26일 날 출국 금지하니까 이미 이틀 전에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서 패터슨은. 그러니까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꼴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9월 30일 날 에드워드리는 무죄가 확정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소재 파악을 계속 한다라고 검찰에서는 얘기했지만 사실 아서 패터슨에 대해서 그 후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깜깜하게 된 거죠. 이 사이에 언론에서 한 언론이에요. 네, 탐사 프로그램에서 아서 패터슨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소재 파악이 안 되던 아서 패터슨이 너무나 쉽게 소재 파악이 됐는데 이 아서 패터슨이 그 지역 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자랑 삼아 얘기하고 댕기죠. 사람 죽인 거를 무용담처럼. 그래서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 그게 나간 후에 완전히 빗발친 거죠, 항의가. 개박살 난 거죠. 그 순간 우리가 출국 금지 3일 늦게 하는 바람에 갖고 이제 아예 터지게 생겼으니까 쩔쩔매다가 이제 저 사건 시작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2009년도예요. 네. 그래서 서울지검에 있는 외사부가 이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미국 법무부에다가. 네, 그래서 패터슨의 소재 파악을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요. 이거. 네. 아니 어이없어요.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99년도에 이미 도망간 사람 10년 뒤에 네. 이제 아서 패터슨 소재 파악. 그 방송 나오고 여름 빗발치고 난리 치니까 미국 그 법무부에다가 패터슨 소재 파악 좀 해주고 수사 공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렇게 이런 사건 같은 경우 교수님 네. 계속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200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소시효 3년 남았어요. 3년.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죠. 이건 이제 이렇게 끝나나 싶었어요. 네. 그런데 2011년도 11월 10일 날, 10월 10일이죠. 쌍십절이네. 네, 그때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요. 미국에서 검거됩니다. 검거돼요. 그 어쨌든 이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절대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공소시효 남은 동안에는 안 돼요. 이게 뭐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뭐 이놈이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해야지. 한국 아까 언론이 막 그 추적했잖아요. 네. 정작이 수사기관에서는 조용히 있는데 추적한 그 결과에 의하면 LA 인근에서 막 지가 이태원 살인 사건 내가 했다고 큰 소리 치고 댕기고 꺼덕거리고 한국 그 정부 한국 수사기관 엄청 조롱했대요. 꼴 같지 않은 새끼들이라고 뭐 이러면서 개망신까지 당했던 거고요. 이걸 언론에서 또 인터뷰해가지고 막 보도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들이 분해요 이 새끼에 대해서. 그쵸. 그러던 중에 이 새끼가 이제 6개월 남겨놓고 이제 검거가 됐는데 문제는 6개월 남겼는데 2011년 10월 10일 날 검거됐으니까 6개월 남겼으면 얼마냐? 2012년 4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로 못 오죠. 거기서 송환 재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훨씬 오래 걸리니까 그럼 끝날 수도 있어요. 거의 100% 넘겨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잡았어도 놓친 거나 마찬가지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2011년 11월에 일단 미국 법정에서 송환 절차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도 인도 청구를 할 때 이것이 청구를 이 사람을 넘겨야 되느냐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재판이에요. 근데 패터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한국에서 다 형 살았어. 흉기 소지죄로 살았잖아요. 이거 그리고 도주 아니야. 나 형 다 받아서 온 거고. 그리고 2012년 4월이면 공소시효 다 끝나. 조금 있으면 공소시효 끝나는데 나를 붙들고 이렇게 있는 게 그 뭐 타당해?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국 검찰에서 뜨거웠지. 이 새끼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미리 기소를 해놓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가끔. 기소를 하게 되면 이게 중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2012년 4월에 공소시효 끝난다는 거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검찰이 패터슨이
공소시효가 이제 종료돼 간다고 얘기하는 게 2012년 4월이니까 맞다. 미국에서 뭐 항소하고 나 저 한국 안 간다 못 가는 이유 돼가지고 변호사 선생님에서 항소하고 몇 달 하다 보면 공소시효 끝나잖아. 그러면 사실 실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검찰에서 이건 안 되겠다.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를 해버리자. 그럼 기소를 해버리면 공소시효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송환 재판이 2012년 4월 넘길 거 확실하니까 한국 검찰에서 12월 달에 2011년 12월 달에 보강조사 좀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붙여가지고 범인으로 그냥 패터슨을 특정을 해가지고 현재 신병은 없으니까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남겨놓고 이제 네. 한 건데 그거 이때 공소시효 없애버리려고. 네, 이때 보강 수사 때 그 증거로 내밀었던 게 바로 진술 분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당시 사실 1997년까지만 해도 혈흔 패턴 분석이라든지 진술 맞아요. 분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이제 2011년 때는 뭐 혈흔 패턴 같은 경우도 많이 발전돼 있었고 진술 분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진술 분석가들한테 이 에드워드하고 패터슨이 했던 진술서를 보여주니까 그거 두 개를 갖다 놓고 대조하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한테 범죄를 지시한 것 같다. 너 한번 죽여봐. 하지만 실행한 거는 바로 패터슨이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가 야, 칼 주면서 펌프질한 거예요. 너 해봐, 찔러봐. 너 잘한다며 막 이러면서. 하지만 범행 실행한 것은 아서 패터슨이다. 요런 증거, 진술 분석한 증거를 붙여가지고 패터슨을 살인죄 피의자로 입건해서 네. 그대로 그냥 그 상태에서 사람은 없으니까 불구속 기소죠. 네. 불구속 미국에 신병이 있으니까 불구속 기소 상태에 살인죄로 기소를 해놔버린 거야. 기소를 하는 순간 공소시효는 끝났지. 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서 패터슨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쭉 흘러다가 2012년도 역시 한참 지났어요. 10월 23일 날 한국으로 송환 결정이 나와요. 네. 10월 23일. 저 근데 이때 좀 이 송환 결정할 때 재판부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대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저 한 가지 그 좀 특이했던 게 패터슨이 공인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대요. 공인 아니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미군이면은 공인인데 맞아요. 미군의 자녀는 공인이 아니다. 그렇 당연하죠. 패터슨은 미군의 자녀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군 측에서 이거 신병을 인도하는 기준에 뭐 공인, 뭐 미성년자 뭐 있어요. 몇 가지가. 네. 거기에 이 새끼가 다행히 안 걸리더라고요. 하나도 안 걸렸어요. 미군 자식일 뿐이지 네. 미군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송환 결정이 내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패터슨이? 당연히 송환 결정에 불복하죠 또. 그리고 또 하나 인신 보호. 이제 송환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라는 거 송환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한 불복.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고 불복하는 재판을 걸면서 네. 동시에 인신보호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인신보호 요청은 또 달라요. 네. 그거는 이제 한국에 가면 내가 불이익 처분받는 재판이 진행돼갖고 나한테 엄청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또 시비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는데, 요런 이제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한국으로 나를 보내는 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면, 나 한국에서 이미 형을 살고 나왔다. 그치, 흉기소지죄로 나왔죠? 네. 그리고 그 흉기소지죄만 내가 유죄로 받았지, 살인에 대해서 이미 무죄 받은 사람이다, 나를. 근데 그 죄로 나를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그 다음에 공소시효도 지났다, 이미 4월 달에. 네. 이러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고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놈이 이제 그 불복했는데, 이게 2013년 8월 21일 한참 지나죠. 1심에서 제가 져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지금 이게 그 인도인 청구 재판이 또 이루어지고 인신보호 재판도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양쪽에서 재판이 계속. 연방법원하고 또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양쪽에서 3심까지 다 되니까 총 6개의 재판들이 지금 엄청 시간 흐르죠. 계속 불복하고 불복하면 계속 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미리 처벌받았고 살인죄 무죄받았고 공소시효 만료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하고 이거 주장한 거 이 송환 재판이잖아요. 네. 이거는 LH 연방법원에서 해요. 네. 근데 이제 인신보호 재판은 그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해요 또. 이거는 좀 범위가 크죠 인신보호 재판은. 네. 거기서 또 심리하거든요. 근데 얘는 다 졌어요.
네. 다 졌어요. 결국은 2015년 5월 7일 날 항소심까지 기각돼갖고 얘는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 재판에 대한 결과를 이제 언론에서든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송환을 기대했었는데 아유 또 이의 신청을 이 패터슨이 또 제출했어요. 이게 아까 보십시오. 송환 절차 그 요구한 게 2011년도잖아요. 네. 2015년까지 온 거예요. 2015년까지.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거 검찰에서 먼저 살인죄로 기소 안 해놨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먼저 기소하는 바람에 공소시효 털어버리고 이 송환 이 재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한 건 잘한 겁니다. 네. 근데 이의 신청해 해가지고 또 이의 신청하면 또 재심하는데 시간 또 걸려요. 네. 그러니까 최대로 버틴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것도 역시 2015년 7월 달에 기각됩니다. 네. 네, 기각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 가 얘는 결정 딱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2달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아서 패터슨이. 아서 패터슨이 자 1심 끝나서 이제 2달 이내에 해놔야 돼. 해놓고 2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2심에서 결정이 딱 났는데 불복할 거면 또 2달 이내에 또 집행정지 신청을 또 걸어놔야 돼요. 근데 요놈이 한번 깨지고 나니까 다음에 이제 2심 진행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하고 2심이 진행돼야 돼. 근데 한번 깨지고 나니까 그걸 깜빡해버렸어.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 그거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놈이 실수한 게. 그 바람에 우리가 쉽게 이놈을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재판은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재판은 다 거쳤어요. 근데 거기서 이의를 한 거였는데 거기서 얘가 또 이제 걸어놨어야 되는 걸 못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잡혀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법이라는 게 거지 같아요. 전 교수님 이렇게까지 많이 걸 수 있는 지 처음 알았어요. 법이라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 이해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미국 정부에서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이놈이 나 못 갑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1심 재판이 열렸죠. 네. 재판이 열려서 재판이 진행된 1심에서 얘가 졌어. 너 한국 가 이 새끼야. 그 순간 얘는 바로 집행정지 신청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그게 기간이 2달 이내예요. 2달 이내. 걸어놔야 돼요. 그래 반드시 그게 거쳐져야지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2심이 잡힐 때까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안 걸어놓으면 오늘 1심 재판에서 너 가 하고 결정이 떨어졌잖아. 가야 돼. 그럼 그 다음 날로 데려올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안 가려면 항소해놓고 항소 기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안 붙들려 가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을 벌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했어 얘가. 2심이 갔어. 2심에서 졌어. 2심에서 지면 다시 3심 가기 전에 네. 또 걸어놔야 돼. 네. 2심 결정 나자마자 바로 체감은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걸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얘가 한 번, 2번 지다 보니까 깜빡해버렸어. 깜빡하는 바람에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는 요건이 조성돼 있고 네. 마지막 3심에서 땡 하니까 바로 채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엄청난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됐었는데요. 결국은 예. 네 2015년 9월 19일 예. 네. 너 한국 보낼게요.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보 오니까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9월 23일 날 04시 40분에 LA에서 비행기 태웠어요. 그래갖고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9월 23일 날 04시 26분에 도착한 거예요. 네. 한국 시간에 도착했어요. 흰 티셔츠에 흰 바지, 짧은 스포츠 머리로 입국한 아더 패터슨. 피곤한 기색으로 수갑을 찬 양손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사건 발생 18년, 한국에서 도주한 지 16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 여전히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패터슨이 도착하면서 한 말이 가관입니다. 유가족들은 고통을 번복해서 겪어야 되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 부인이죠. 네. 그러면서 에드워드리가 범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끝까지 데리고 오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재판 시작됐죠. 기소해놨잖아요.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네. 재판만 하면 되지 이제.
뭐 되게 진짜 재판이란 재판은 지금 다 겪게 됩니다. 이거 진짜 복잡했습니다. 예. 1심 재판이 2015년 10월 8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부장판사 심규홍. 네. 이때도 패터슨은 에드워드리가 범인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했어요. 네. 이제 11월 4일 공판이 1차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증인이 에드워드리입니다. 네. 에드워드리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 1차 공판에. 네. 그때도 이제 패터슨 이제 그 에드워드리는 패터슨 제가 범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두 사람 막 대질하면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네. 패터슨은 부인하고 네. 에드워드리는 제가 했다. 아서 패터슨이 맞다 그러고. 8시간 공방했대. 8시간. 네. 1차 공판에서 8시간을 둘이 아서 패터슨 에드워드리가 막 서로 네가 범인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고 이때 그걸 보고 있는 유가족은 둘 중에 한 놈이 죽인 건 명백하잖아. 이 유가족은 저 두 놈 다 둘 다 저 사람도 아니다. 제발 우리 한 좀 풀어달라.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때 아서 패터슨이 살인범이 되려면 에드워드리의 그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에드워드리도 한 자리에 있었던 공범임이 사실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그럼요. 때문에 에드워드리의 그 증언의 신빙성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 이 쟁점이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2015년 11월 19일 날 또 이제 그 공판할 때 그 당시 수사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피해자 조중필 군의 여자친구. 네. 증인 신문에 그 또 하게 돼요. 그때 수사관도 이제 왜 그 당시에 그러면 검사 말고 수사관이에요? 그 CID하고 한국 경찰 왜 그 당시에 당신들은 에드워드리가 범인이 아니라고 그랬느냐? 아서 패터슨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이제 재판부에서 알고 싶었겠죠. 검사가 에드워드리로 자꾸 우겨서 기소했다는 거를 이제 재판부도 알잖아요. 기록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그 당시 CID 수사관 한국 경찰을 오라고 부른 거예요. 법정에. 그래서 갔고 그 다음에 조중필 군이 그 여자친구하고 버거집에 갔잖아요. 햄버거집에 갔을 때 그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이 여자친구는 또 충격받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비공개 신문을 요청해갖고 승인해 주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여자친구한테 핵심적으로 물어봤던 재판부 질문이 뭐였냐면 조중필 씨가 가방을 메고 있었냐. 그렇죠. 그리고 배낭. 네, 피를 얼마나 흘렸느냐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흉기를 찌르고 혈흔 패턴 때문에 되게 그렇습니다. 중요해지는데 여자친구는 나는 너무 기억이 오래됐다. 사실 정신이 없죠. 네, 그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15년 11월 4일 날 두 놈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대질 신문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11월 19일 날은 그 당시 수사관 여자친구 불러다가 또 참고인 진술 듣고요. 증언 듣고요. 네. 다시 2015년 12월 4일 날이에요. 네.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 현장 검증이요. 네. 그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예. 그 현장이 없어졌죠. 햄버거 가게가 없어졌다 보니까 이 세트장을 그대로 맞습니다. 네. 사진 찍어놨잖아요. 그 처음에. 네. 그 중앙지검 별관 1층에다가 세트장을 딱 했어요. 세트장 이거 만듭니다. 아마 보시면 인터넷에 보시면 있을 텐데요. 진짜 똑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 어느 딱 한 그 신문사에만 단독 공개가 돼가지고 그게 다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요거 비슷한 게 뭐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할지 모르겠는데 치과 모녀 살인 사건 할 때 그 학교 운동장에다가 집안 그 치과 모녀 그 집 그 세트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래서 불 붙여보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이 있는 건데 하여튼 뭐 나중에 설명드릴 것 같고 12월 4일 날 좌우지간 중앙지방검찰청 별관 1층에다가 당시에 그 이 범행 현장을 세트장을 이제 마련해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네. 예, 현장 검증하고요. 그 다음 해로 넘어가요 또. 2016년 1월 15일 날로 가요. 검찰이 마지막으로요. 이제 구형을 하는데 징역 20년을 구형을 합니다. 네. 근데 왜 20년이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네. 이게 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마땅한데 이 패터슨이 범행할 당시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기징역이 맞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기징역이 맞지만
그 당시 범행 당시 나이가 18세 미만이다. 18세 미만이라면 특정 강력 처벌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서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그 미성년자 18세 미만이라면 20년을 유기징역으로 최대한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초등생 사건 똑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맞지만 최고로 줄 수 있는 형이 20년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으로 그 20년을 구형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구형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네, 1월 29일 다 이제 선고를 합니다. 네. 1심에서는요. 네, 일단 첫 번째 패터슨이 주장하는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네, 기각시켜버려요. 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너 공소시효는 얘기하지 마. 이미 그게 대한민국 검찰에서 미리 불구속 기소 상태로도 미국에 있을 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떠내려갔어. 그러니까 공소시효 넘었다는 주장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먼저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패터슨 너 유죄. 네, 에드워드 리도 유죄. 너도 유죄. 너 공범이야. 다른 사람들 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망 보는 그 사이에 네가 그 아서 패터슨이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유죄야. 살인 사건에. 그러나 일사부재리 원칙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죄에 관련돼서는 이미 무죄를 받았으니까 재판도 할 수 없고요. 네. 그러면서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나 지금 뭐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패터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해야 하나? 선고했어요. 네. 선고는 했지만 1997년 당시 나이가 20세 미만, 그러니까 특강법에 의해서 소년 범이었기 때문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새끼는 무기징역 받은 거예요.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맥시멈 20년이기 때문에 20년으로 선고한 겁니다. 근데 사실 검찰도 그렇게 예측하고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그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송환 절차를 밟으면서 그 구금되어 있던 시간은 또 다 빠지게 된다고. 그건 뭐 사람은 인신이 구속돼 있던 기간은 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놈한테 1심에서는 하여튼 사실은 무기징역이지만 실제로는 20년. 네. 이제 그 1심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했겠죠. 아이고, 네. 뭐 3월 달에 다시 항소 재판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이제 그해구나. 네. 2016년 3월 29일이네요.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의 부장판사 윤준이더라고요. 윤준 부장판사인데요. 패터슨은 이때도 주장합니다. 나는 단순 끝까지 아니죠? 네, 단순 목격자일 뿐이다. 그래서 또 그때 저 패터슨 쪽에서 에드워드리하고 또 저 대질 비슷한 그 증언하자고 설치고 그러니까 또 재판부에서도 그래 그러면 에드워드리 너 한 번 더 나와. 4월 26일 날 더 나오라고 증인 신청을 또 하는데 이때 이제 에드워드리 부모가 반발하죠. 우리 1심 때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그리고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린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이제 1심의 결과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진짜 뭐 할 만큼 다 얘기를 했고 충분히 증언했고 또 현장 검증 같은데도 거기 참여했었어요. 세트장에도. 네, 했다 보니까 이 에드워드 리도 그렇고 에드워드 리 부모도 그렇고 할 수 있는 한 증언은 다 한 것 같다.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취소해버려요. 증인을 이제 취소하는 거죠. 네. 증인 선정을 취소해주고요. 8월 달까지 갑니다. 8월 29일이에요. 2016년 8월 29일. 피고인 신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패터슨이 한 말이 있어요. 난 희생양이다. 끝까지 지가 희생양이래요. 이게 최후 변론에서 했던 말인데요. 14년 9개월이 지나 범인이 아닌 나는 왜 기소했느냐라고 하면서 검찰한테 되물었대요. 그리고 나는 희생양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개새끼.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짐승의 눈물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떠들었어도 검찰은 20년 그대로 구형했어요. 네. 20년 구형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저기 항소심 그게 떨어졌죠. 2016년 9월 13일 날 기각됐죠. 네. 20년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때 재판부가 뭐라고 그러면서 기각했어요? 항소심에서? 일단은 유력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어요. 유죄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혈흔 패턴 분석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아서 패터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 피 범벅이었었다며. 너 옷에 그렇게 묻을 수가 없는데라고 했을 때 아서 패터슨이 아니다. 나는 세면대 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변기가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왼쪽 변기, 오른쪽 변기가 있고 여기 세면대가 있고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세면대하고 왼쪽 변기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칼을 맞고 다가오길래 내가 밀치는 바람에 내가 이쪽에 옷이 묻었다. 피범벅이 된 거다. 사실 그때 피가 묻은 옷을 태웠기 때문에 어떻게 묻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증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재판부에서 했던 말이 네가 거기 있었다면 피해자가 오히려 세면대에 피가 한가득 묻어 있었거든요. 묻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네가 거기 있었다면 세면대에 피가 묻을 수가 없다. 묻으면 안 되죠. 걔가 거기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왜 묻어요? 근데 세면대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그랬어요. 세면대 그 오른쪽과 벽에 내가 기대에 서 있었는데 그때 에드워드가 찔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다가오는 거 밀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피해자가 한번 그 정도 공격을 받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세면대에 피를 묻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거기 세면대 앞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세면대 오른쪽 편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묻은 피는 네 말대로라면 네가 거기 서 있었으면 거기 묻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위치를. 재판부에서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아마 사진 올려주실 텐데 이 세면대 부분하고 또 앞에 오른쪽 변기 쪽 부분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를 보면은 절대 아서 패터슨이 그렇게 말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가방을 메고 왔느냐 안 메고 왔느냐가 중요한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변을 남자가 이렇게 가방을 든 채로 이렇게 앞으로 약간 보고 있으면 이 가방을 잡아당기면은 키 작은 사람도 이 사람이 가해자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가방을 잡아당기게 되면 피해자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찌르면 키가 작은 사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방을 맸느냐의 여부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렇습니다. 소변 이 배낭을 맨 상태에서 배낭의 무게 차이도 있겠지만 앞을 보고 소변을 보는 상태라고 하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본인은 기울인다고 노력하지만 약간은 뒤로 처져 있는 상태예요. 무게중심이 배낭 쪽으로. 이때 키가 작은 사람이 배낭 위쪽을 잡아서 채면 뒤로 손쉽게 제껴질 수 있어요. 그때 뒤에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목 부위 같은 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장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가방을 낚아채는 거를 계산을 했다면. 네. 그런데 검사는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박재호 검사는. 네.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반드시 서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키 큰 놈이 찔렀어야지 맞다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낭 맨 사람을 뒤에서 낚아채 갖고 공격하는 거를 계산을 안 했던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냥 이거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서 패터슨은 세면대 오른쪽 그 벽에 기대 서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면대 오른쪽에 피가 묻어 있어요. 걔가 거기 기대 서 있었다면 그 세면대 오른쪽에 피가 묻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거기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 얘기는. 네. 너 거기 서 있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가 서 있었으면 거기에 피해자 피가 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거짓말이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공격한 거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혈흔 패턴 분석과 나중에 이제 에드워드 리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추려봤을 때 사실 에드워드 리는 기억을 많이 못했다고 해요. 거의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패턴 대마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당시. 네.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오자마자 목 부위를 3번 정도 가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고 이쪽 하다 보니까 그 정면으로 해서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변기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4번 목을 또 다시 가격했다. 이게 사실 총 9번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혈흔 패턴 분석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 패터슨이 자기가 있었던 위치를 진술한 게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네. 혈흔 패턴하고 패터슨이 얘기하는 그거하고 차라리 에드워드리처럼 횡설수설 해버리면 그걸 맞춰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맞추기 어렵죠. 에드워드리처럼 잘 기억도 못하고. 패터슨은 아주 정교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에드워드리가
탁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공격했고 그때 나는 위치는 어디였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가 낱낱이 그 이 진술한 내용에 의거해서 혈흔 패턴하고 대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혈흔 패턴 기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했는 게 먹힌 거예요. 네. 예, 먹혔는데 이제 그 한참 지난 다음에 혈흔 기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거해서 패터슨이 진술했던 그 당시의 위치, 이동 경로 이거를 맞춰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가 공격한 게 보다 확실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후에 몇 가지도 또 그 재판부에서 거론을 했는데, 하나가 그거였어요. 에드워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에드워드 리는 혈흔이 묻은 상해를 그대로 입고 다녔어요. 주변을 활보했다. 근데 패터슨은 옷 갈아입고, 맞아요. 네, 흉기를 아까 미국 영내에 있는 하수구에다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던 거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거탐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근데 그 얘기는 그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환경 요건에 안 맞게 조사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인정 안 하겠다 그 소리예요. 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에드워드 리가 먼저 들어가고 패터슨이 나중에 뒤따라 들어가고 네. 나올 때 에드워드 리가 먼저 나오고 패터슨이 늦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범인은요. 어쨌든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지라든지 지처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에드워드 리는 그런 거에 무감했던 거예요. 그냥 나올 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증언,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 헷갈렸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그 에드워드 리는 진짜 아까 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네. 기억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못했대요. 흥설수설했대요. 그 바람에 얘가 첫 번째 저 범인이 돼가지고 일정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서 패터슨은 자기가 본인이 먼저 나왔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아니라고 다 아서 패터슨 늦게 나왔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고 나오죠. 항상 네. 범죄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증거로 하나씩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 점 강조를 했어요. 에드워드 리는 분명히 너도 공무자다. 명백하다.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서 너를 더 이상 재판에 회부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너도 이 살인 사건의 공무자인 건 명백하다. 그 얘기예요.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오니까 대법원에 또 상고했겠죠. 네. 상고해서 이거는 2016년 10월 28일 날 대법원 형사 3부예요. 김재용 대법관이 이제 그 주심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네. 2017년 그래서 1월 25일 날 정말 확정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16년 10월 28일 날 3부에 배당이 돼가지고 네. 17년 그 이듬해 1월 25일 날 확정. 그러면 이제 징역 20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 혈흔 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완벽하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20년 선고한 거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그럼요. 또 검찰이 패터슨을 재판에 넘긴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속 공소시효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분명히 공모가 인정된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사부재리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홍기성 감독이 만든 네. 영화. 장근석 씨하고 정진영이 주연했던 거 기억나? 나 봤어요 이거. 아, 네. 그래서 뭐 이거 한참 나왔어요. 뭐 반미 감정 조장하고 뭐 우리 맞아요. 저 수사기관 비하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게 이 영화가 상당히 많은 작용을 했어요. 영화가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네. 이 사건은요. 진짜 언론이 사실은 언론과 문화, 네. 영화까지. 네. 아니었으면 묻혀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진짜로. 이 사건을 이제 그 법정 공방을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이 네. 사건의 법정 공방은 뭐였냐면 일사부재리예요. 일사부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서 패터슨은 나는 그 사건으로 어찌됐건 저 살인 사건과 연관된 흉기 소지죄로 1년 6개월을 내가 살고 나왔는데 왜 다시 그 사건을 살고 나온 사람을 이중 처벌하고 또 불러다가 처벌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만해라는 거예요. 이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살인죄하고 증거인멸죄는 범행의 일시 장소, 네. 행위 태양, 네. 이런 게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보호법익도 다르다.
흉기 소지한 거하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어떤 그 보호법익 생명하고 같아요? 아니죠.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고 죄질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흉기 소지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동질성이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흉기 소지죄로 살은 거 1년 남짓 살은 거 그거하고 관계없이 살인죄로 재기소해서 처벌받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뭐 그런 잘못 안 된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 이제 에드워드 리는 사실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더 이상 걔는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살았잖아요. 그쵸. 살인죄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뭐 그랬던 거고요. 어쨌든 유가족이 가장 네. 아팠을 거예요. 20년 가까이. 아유,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나 오랜 세월 힘들었어요. 진짜 이분들. 자식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생떼 같은 자식이에요. 홍익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네. 가르치고 먹이고 키워가지고 잘생겼더라고요. 늠름하고. 그런 자식이 하루아침에 비명행사해버렸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 아마 속이 썩어 들어갔을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죠. 이거 소송 걸죠. 네. 예, 그 유가족 등이 이제 이거 제일 먼저 거는 게 뭐냐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검사 뭐 결국은. 네,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어쨌든 잘못 지적을 했고 그 바람에 했었고. 엄청난 네.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2018년 7월 26일 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8부예요. 네. 오상용 부장판사가 이제 했는데 유가족 등 5명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국가배상을 인정했는데 어떤 결론이 뭐냐면 부모님 두 분한테 각 1억 5천씩. 네. 그럼 3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족들한테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배상이 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재판부에서 국가가 잘못한 거 물어주는 거죠. 네,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인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출국정 금지, 이 더디게 한 거 그 이후 그게 이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와, 사실은 그거 재판 과정 받을 때까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이 거기 이제 국가를 상대로만 걸은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아서 패터슨이 이제 살인범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2018년 12월 달에는 또 중앙 민사지방법원에다가 민사 16부네요. 네. 거기다가 패터슨하고 에드워드리 두 사람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너무 본인들한테 안타까워. 6억 소송 거는데 이거는 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거는 동일한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2003년도에 이미. 네, 맞아요. 가해자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일부 판결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중복해서 동일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각하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은 게 2천만 원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요. 엄청 적었어요. 하여튼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걸었던 국가배상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 근데 그 유가족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실 일부 승소 판결이었기 때문에 네. 유가족이 생각하는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보다도 네. 외치고 싶었던 거죠. 네. 이 조중필 씨 정말 그 늠름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냥 뭐 손쓸 겨를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해서 이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근데가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실 증언들도 뭐 기억이 뭐 진짜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렵기도 그렇죠.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애먹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 같은 것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상태에서 실수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꼬였고 어마어마하게 지난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몇 년 만에요, 결국.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게 사건이 진짜 1997년 4월 3일에 시작됐지만 2017년이 끝났어요. 네. 1월 25일. 이야. 이거 그럼 쑥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네. 사건 발생한 건 97년 4월 3일 날 조중필 씨가 사망하는 사건. 네. 97년 4월 3일이에요. 네. 그다음에 97년 5월 달에 검찰이 에드워드리를 살인죄로 네. 기소하는 거고요. 네. 패터슨은 흉기소지죄로 또 증거인멸죄로 기소를 하고요. 네. 97년 10월에 이제 서울지법에서 1심이죠. 예. 에드워드 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요. 패터슨은 징역 1년 6월을 받게 됩니다. 근데 8월 15일 날 특사로 패터슨이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 기간이 8월 23일 날 만료가 됐죠. 네. 24일 날 이놈 바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네. 그리고 1999년 9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에드워드 리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바로 도망가고 나서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망가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가 재판 중에 있는데 패터슨이 미국 가게 출국 금지 안 걸어놓은 건 엄청난 실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09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 10년 뒤로 가요. 2009년에 검찰이 재수사 착수하죠. 네, 그리고 미국의 아까 얘기했죠. 미 법무부에다가 패터슨의 신변 인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2009년도에 하고 2년 뒤에 2011년 5월 달에 미국 수사당국에서 패터슨을 검거했고요. 검거하는 데만 아주 2년입니다. 예. 그리고 2011년 12월 그해 12월에 검찰이 패터슨을 기소해버린 부르고서 기소 우리가. 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2년 10월 22일 날에 한국 송환이 결정됩니다. 네. 미 연방법원에서요. 송환 결정된다고 바로 오는 것도 아니죠. 네. 인도 결정도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정말 3년 걸렸어요. 엄청난 재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신병보 그 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신보 네, 뭐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9월 18일 날 최종으로 미 국무부에서 한국으로 인도하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환 결정은 2012년에 났는데 2015년도에 이제 인도 결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아니죠. 한 1년 6개월이죠. 그때 재판부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와. 이게 한 번 꼬이니까 이런 그 사달이 벌어져요. 근데 난 진짜 지금도 그 당시 박재호 검사가 왜 그렇게 아마 내가 볼 때 예단입니다. 예단. 예단 이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예단인데 예단이에요. 그냥 가방을 맨 특성, 가방 맨 사람 뒤에서 중심이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가방 매면 그 중심이 뒤로 가 있는 사람 뒤에서 살짝 잡아당겨 뒤로 벌렁 까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혀 착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현장 수사가 제로인 거예요. 제로. 빵인 거예요. 빵. 근데 CIA나 한국 경찰은 아서 패터슨을 다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신장이 큰 놈만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꽂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 맹신한 거.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를 신뢰하려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 환경을 명확하게 했어야죠. 특히나 두 사람인 경우는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검사 결과지만 받아서 봤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했었을 가능성이 크고 저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해리성 장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있지도 않은 논리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사람을 칼로 찌르면 피가 나오고 그 피를 보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게 범죄 심리학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범죄학의 그 범죄 심리학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분명히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 동료들이 보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익명의 제보가 가장 믿을 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검사가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 키와 체격도 있지만 그 친구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진술은 저는 뭐 일부예요. 네. 20명 아이들이 술 먹고 놀았잖아요. 사실상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아서 패터슨 편 들고 어떤 애들은 에드워드리 얘기하고 그게 두 개가 뭐 양편으로 갈렸대요. 네. 근데 검사는 이미 예단했잖아요. 머릿속에 이 에드워드리가 범인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니까 에드워드리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것만 신중하게 듣고 아서 패터슨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이게 수사관들의 오류입니다. 오류. 딱 정해놓고 이 사람 범인이라고 머릿속에 꽂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증거가 많이 들어와도 다 배제해버림.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수사관이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더라고, 이분이. 사실 저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서 패터슨이 그 진짜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 미국에서 엄청 자기가 내가 저질렀는데 한국 수사기관 정말 한심하다 그랬대. 그렇게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면 과연 언론에서도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뭐 이렇게 붕괴할 만한 기회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묻혀졌다고 한다면 유가족은 20년이 아니라 정말 평생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이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이 조준필 학생 명복을 빌고요.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사실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에다가 아들 묻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쯤은 어찌됐건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가슴 속에 묻었던 아들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고 좀 조금이라도 좀 그 위안 삼으시면서 마음 편하게 조금이라도 남은 세월이라도 행복하게 좀 이렇게 가슴앓이한 거 좀 보상받을 때 됐잖아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명 더 그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분도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의 파장은 아픔과 고통이고 슬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명확하게 처벌받아서 그 고통이 조금 더 사그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풋내기 어린 것들이 이것도 한편 생각하면 화나기도 해요. 한국 그 엄마가 한국계고 혼혈로 왔으면서도 미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 인식하에 한국을 함부로 보고 이런 이 어린 것들이 흉측한 범행을 했다는 거는 정말 분노 안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철딱선이 없는 그 어린애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씁쓸한 기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침이 없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여튼 이태원 살인 사건은 언젠가는 한 번 정도 다뤄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서 주는 건 이제 이 혈흔 패턴이라는 게 이게 아마 우리나라 혈흔 패턴의 이제 시조 같은 게 됐어요. 이 사건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거탐의 어떤 환경 요건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가볍게 다뤘지만 진술 분석이라는 부분도 그럼요. 진술 아까 분석. 보강 수사에서 또 기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사 기법이 발달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 무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좋은 수사 기법들 많이 개발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